아니, 저게 뭐야? 집 나간 오빠가 사냥개가 되어 돌아오던 날 이 낡아 빠진 목욕탕은 그냥 밀어버려! 충격으로 쓰러진 아버지, 그건 안 돼! 돌아와라, 이놈아! 의식 잃은 아버지의 손에 강제로 인주를 묻히는 비정한 아들. 오빠가 사람이야? 평생을 굴뚝만 바라보던 아버지를 대신해 찾은 비밀. 아버지, 그동안 왜 비밀을 감추고 있었어요? 이제 뜨거운 물벼락을 내리칠 준비가 되었어요. 과연 그 비밀은 어떤 결말을 가지고 올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만복이 전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1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길을 휘감았죠. 시골 읍내 변두리에 자리 잡은 나지막한 대춘 목욕탕에 굴뚝에선 하얀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며 눈송이와 뒤엉켰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며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씻어낼 준비를 하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골목 어귀의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이곳의 주인인 황대춘 영감님은 40년 전 이 굴뚝을 직접 쌓아 올렸습니다. 그의 손엔 아직도 그때의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벽돌 하나하나가 자식 같았습니다. 땀방울은 시멘트처럼 벽돌 틈새마다 박혀 있었어요. 대춘에게 굴뚝은 단순한 연기 배출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는 자부심이었죠.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성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막내딸 진서에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 굴뚝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저게 무너지면 우리 집안도 무너지는 거다. 말할 때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날은 대춘 영감님의 60년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날이었습니다. 막내딸 진서가 서울대 법대 합격이라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합격증을 손에 든 진서의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마을 사람들은 제 일처럼 기뻐하며 목욕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카운터는 축하 화분과 떡 접시로 순식간에 꽃밭이 되었어요. 쌀집 할머니는 팥시루떡을 들고 오셨습니다. 철물점 아저씨는 축하 화환을 직접 만들어 오셨죠. 목욕탕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진서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를 도와 목욕탕 일을 도맡아온 효녀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어요. 수건을 개고 탕 안을 청소하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기특한 딸이었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보일러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 탕 안을 깨끗이 닦았어요. 밤에는 카운터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눈이 빠지도록 공부했죠. 대추는 딸의 합격증을 쓰다듬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서 고생 끝이다. 아비가 저 굴뚝 쌓은 보람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거친 손으로 눈물을 훔쳤죠. 하지만 그 행복한 잔칫날의 뜨거웠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3년 전 도시로 나간 뒤 소식 한자 없던 아들 수철이 예고도 없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목욕탕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건 시골 흙먼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커멓고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읍내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저거 수철이 아니야? 저 망나니가 여길 왜 와? 사업한다고 큰 소리치며 나가더니 빌린 차인지 뭔지 번듯한 걸 타고 왔네. 꼴의 정장은 또 뭐야? 쯧쯧, 보나 마나 또 사고치고 돈 빌리러 왔겠지. 저놈이 온 날은 항상 사달이 났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쌀집 김씨 할머니는 들고 있던 떡 접시를 내려놓으며 혀를 찾고 철물점 박씨 아저씨는 못마땅한 듯 팔짱을 꼈습니다. 수철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거만하게 선글라스를 벗으며 내렸습니다. 흙바닥에 명품 구두를 닦게 하는 것조차 아깝다는 듯한 거들먹대는 모양새였죠. 아버지, 저 이제 대박 터졌어요. 서울에서 큰 사업하려면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수철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안부도 동생에 대한 대견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만이 아버지를 향해 빛나고 있었죠. 그때 구석에서 지켜보던 세탁소 사장님이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동생이 대학 합격한 기쁜 날 축하는 못할 망정. 나타나자마자 돈 타령이냐? 사람의 도리가 있어야지. 그 일갈에 수철은 오히려 비릿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저씨, 이게 다 우리 집안 잘 되자고 하는 일이에요. 대학 공부, 그거 다 돈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제가 성공해야 진서도 편하게 공부하죠. 그 뻔뻔한 대답에 잔치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춘의 손은 분노와 서글픔으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진서의 합격증은 차가운 바닷물에 젖은 것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뻔뻔한 대답에 잔치마당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철은 자신을 쏘아보는 수십 명의 눈동자를 비웃듯 명품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코끝을 비비며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그 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죠. 아니, 저놈 말하는 것 좀 보게. 참다 못한 철물점 박씨 아저씨가 팔소매를 걷어붙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씨는 수철이 코올리게 시절부터 목욕탕 보일러실을 들락거리는 걸 봐온 친부모 같은 이웃이었죠. 야, 황수철, 너 지금 내 아버지가 어떤 심정으로 저 굴뚝 닦으며 너 기다렸는지 알아? 동생이 대학 합격한 기쁜 날 축하는 못할 망정. 나타나자마자 돈 타령이야?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망나니 같은 놈아. 박 씨의 호통에 마당 여기저기서 맞장구 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맞아. 사업한다고 나갈 때도 아버지 쌈짓돈 다 털어간 놈이. 진서가 저 합격증 따려고 밤잠 설쳐가며 고생한 걸 생각하면 저런 소리가 안 나오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수철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삐딱하게 올리며 박 씨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우리 집안에 쌀 한 톨 보태준 적 있어요? 왜 남의 집 잔치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이냐고. 총구석에서 목욕탕이나 다니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나 본데 지금 진서 대학 합격이 문제예요? 우리 집안이 금싸라기 땅 위에 앉게 생겼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박씨 아저씨가 주먹을 불끈 쥐자 수철은 오히려 턱을 치켜들며 도발했습니다. 치세요. 치시라고. 때리면 바로 합의금으로 차 한 대 뽑을 테니까.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쌀집 김씨. 할머니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축하떡이 담긴 접시를 수철의 발치로 내던졌습니다. 이 더러운 놈아, 당장 나가. 내 아버지가 저기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어디서 거들먹대. 진서 합격증에 재 뿌리지 말고 당장 꺼지란 말이야. 바닥에서 박살난 접시 파편이 수철의 번쩍이는 구두에 튀었습니다. 수철은 인상을 쓰며 구두에 묻은 떡고물을 털어냈습니다. 하, 참나. 노인네들이 단체로 노망이 났나. 아버지, 저 사람들에게 한마디 좀 하세요. 제가 틀린 말 했냐고요. 대추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비참함에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평생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이웃들 앞에서 자식 교육 잘못시킨 아비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이었죠. 대추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수철아, 너, 당장 사과해라. 박씨 아저씨한테, 그리고 진서한테. 사과요? 제가 왜요? 제가 지금 이 집구석 살리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수철은 오히려 짜증을 내며 마당 한가운데 놓인 화분을 발로 툭 찼습니다. 진서의 합격을 축하하며 단골들이 정성껏 마련한 화분이 쓰러지며 흙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따위 합격증 조각이 밥 먹여주는 줄 알아요? 세상은 돈이에요, 돈. 아버지 인간만 내놓으시라고요. 폭풍 같은 소동이 휩쓸고 지나간 마당에는 매캐한 매연 냄새와 부서진 화분 조각들, 그리고 흙먼지가 묻은 시루떡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수철이 타고 온 검은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골목을 빠져나간 뒤에도 마당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 하나 선뜻 입을 떼지 못했죠. 대추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너진 흙더미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가장 먼저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투박한 손으로 넘어진 화분을 세우고 흩어진 흙을 쓸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대추나, 저놈 저거 그냥 홧김에 한 소리일 거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박씨의 위로는 힘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광경을 똑똑히 본 뒤라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쌀집 김씨 할머니는 진서의 곁으로 다가와 흙이 묻은 진서의 옷자락을 털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서야, 고생했다. 우리 진서, 오늘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이어야 하는데 저 망나니 같은 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냐. 아이고, 아까운 내 강아지. 할머니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죠.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서울대 합격증을 주워들었습니다. 수철의 구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그 종이 조각은 이미 합격의 기쁨보다는 치욕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진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발자국을 닦아냈지만 검은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오빠가 원래 좀 거칠잖아요. 진서가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도 곁에 와 젖은 수건으로 대춘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냈습니다. 대춘이 형님이 잘못한 거 하나 없소. 자식 농사라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형님이 저 굴뚝 닦으며 진서랑 수철이 어떻게 키웠는지. 저놈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대추는 겨우 입을 열어 웅얼거렸습니다. 미안하네. 우리 수철이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대춘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거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목욕탕 보일러를 떼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물을 대주던 그에게 오늘은 생애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진서와 대춘의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화려한 잔치상은 망가졌지만 그 자리엔 수철의 고급 승용차가 남기고 간 매연보다 더 뜨거운 이웃들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진서야, 너 공부할 때 등록금 모자라면 말해라. 내가 쌀 한 가마니라도 보탤게. 나도 보일러 부품값 안 받을 테니까 걱정 마. 진서는 이웃들의 투박한 응원을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합격증은 단순한 학벌이 아니라 이웃들의 믿음이자 아버지의 평생인 굴뚝에서 피어오른 결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다시는 오빠 수철이 아버지를 짓밟게 두지 않겠다고 흙 묻은 떡을 씹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철의 패륜적인 언행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제 잔치는 더 이상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박수 소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비명과 야유, 그리고 배신감 섞인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서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듯한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수철의 눈은 이미 사람이 아닌 탐욕에 굶주린 늑대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미 글로벌 황금 온천의 강치도 이사라는 늑대와 손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강 이사는 수철에게 달콤한 독배를 내밀었죠. 아버지 목욕탕 부지만 넘기면 자네는 황금 온천의 총괄 부장이 되는 거야.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강 이사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집요했죠. 수철은 그 말에 혹했어요. 부장이라는 달콤한 직함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수철은 사람들이 돌아간 뒤 어둠을 틈타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죠. 아버지가 깊은 잠에 든 틈을 타 안방 장롱을 뒤졌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죠. 하지만 성공에 대한 탐욕이 양심을 눌렀습니다. 결국 수철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인감도장과 등기서류를 훔쳤습니다. 그 돈이 아버지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야반도주를 감행했죠. 가방에 서류를 쑤셔 넣었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죠. 다음 날 새벽 보일러 불을 지피려던 대춘 영감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열려있는 장롱문을 발견했어요. 안에는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진 인감을 발견한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했죠. 이놈이, 기어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절뚝이는 다리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철아, 이놈아, 돌아와라. 하지만 새벽 공기를 가르는 건 처절한 외침뿐이었습니다. 메아리만 돌아왔죠. 극심한 배신감과 스트레스에 대춘 영감님의 뇌혈관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굴뚝 그림자가 드리운 마당 바닥 위로 그만 거꾸러지고 말았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땅에 닿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굴뚝을 가리키려던 그의 손끝이 힘없이 바닥에 닿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병원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는 한 줌의 마른 장작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쉬익쉬익 소리를 냈어요. 각종 기계 소리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진서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침에 아버지를 부축하며 묻은 마당에 검은 흙이 박혀 있었어요. 유리창엔 김이 서렸습니다. 진서는 주머니에서 구겨지고 찢긴 서울대 합격증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구겨진 채 축 늘어져 있었죠. 이 종이를 얻기 위해 보냈던 수많은 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이 합격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나 서울대 안 가도 돼요. 아버지가 쌓은 저 굴뚝, 내가 지킬게요. 진서는 합격증을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듯 천천히 찢어발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갈라진 종이 조각들은 차가운 병원 타일 위로 눈물처럼 떨어졌죠. 하나 둘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찢긴 종이 조각을 주먹 안에 꽉 쥐고 맹세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강치도 이사와 배신자 오빠 수철을 향한 서슬 퍼런 복수의 시작이었죠.
진서는 병세가 위중한 아버지를 대신해 낡은 목욕탕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어버린 온탕과 식어버린 보일러실은 지독하게 추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하지만 진서의 가슴속 복수의 불꽃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죠.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굴뚝의 비밀을 풀기 위해 진서의 위대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텅 빈 목욕탕의 공기는 지독하게도 차가웠습니다.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보일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불씨 하나 남지 않았어요. 진서는 캄캄한 탈의실 한가운데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만 울렸죠. 병원 중환자실에 홀로 남겨진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을 가렸어요.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죠. 배신자 오빠 수철이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진서는 가장 먼저 대걸레를 손에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서울대 합격증을 찢어버린 그 손으로 미끄러운 탕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무릎을 꿇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야무지던 손마디는 금세 붉게 부어올랐어요. 물집이 잡혔습니다. 독한 세제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진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아버지, 제가 이 연기 다시 피워 올릴게요. 오빠가 버린 우리 집, 제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진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가운 바닥을 무릎으로 기며 닦았습니다. 손은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빛도 들지 않는 깊은 밤이었죠. 진서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가리켰던 굴뚝 아래로 향했습니다. 손전등 하나만 들고 나섰어요. 40년 세월의 그 으름이 가득한 보일러실 안쪽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불빛을 비춰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매캐한 탄내가 진동했지만 그녀는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아궁이 깊숙한 곳을 살폈어요. 거미줄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손을 휘저으며 앞으로 나아갔죠. 아버지는 다리를 다치기 전에도 이 굴뚝만큼은 절대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직접 청소하고 관리했죠. 진서야, 저 굴뚝은 우리 집안의 기둥이자 등대다. 아버지가 남긴 그 짧은 당부가 진서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귓가에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한참을 뒤졌지만 별다른 게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말들은 그냥 추억 때문이었을까 의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멈추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진서의 손끝에 무언가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다른 촉감이었죠. 다른 벽돌과는 달리 유난히 매끄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더듬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변의 재를 털어냈습니다. 검댕이가 손에 묻었죠. 그곳에는 아주 정교하게 숨겨진 철판 덮개가 있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굳어있던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울렸죠. 그 안에는 검은 비닐로 꼼꼼하게 쌓인 작은 목재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는 묵직했습니다. 두 손으로 겨우 들어 올렸어요. 낡은 롯새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죠. 진서는 자물쇠를 열어보려 했지만 이미 녹이 슬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줘도 소용없었어요. 하지만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 상자 안에 든 것이 강 이사와 수철을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이 이 작은 나무 틈 사이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진서는 상자를 품에 꼭 안고 보일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어요.
온몸은 시커먼 검댕이 투성이었지만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났죠.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안방 깊숙한 곳,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숨겼어요. 장롱 뒤 틈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자물쇠가 열리는 날, 우리 집을 무너뜨린 자들의 세상도 끝이 날 거예요. 진서는 상자를 숨기며 자신의 마음도 함께 굳게 닫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죠. 다음 날 아침, 목욕탕 앞마당에 다시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황금 온천에 부장이 된 수철이 거만하게 차에서 내렸죠. 번쩍이는 구두가 마당을 밟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철거 동의서가 들려 있었어요. 서류 뭉치가 두툼했습니다. 진서야, 고집 그만 부리고 도장 찍어라. 이 낡은 건물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래? 수철의 오만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콧방귀를 뀌었죠. 진서는 수철을 죽일 듯이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오빠가 여길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되셨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수철은 비릿한 코웃음을 치며 목욕탕 간판을 발로 찼습니다. 간판이 덜컹거렸습니다. 이미 탐욕에 눈이 먼 수철에게 여동생의 눈물은 보이지 않았죠. 그저 귀찮은 방해물일 뿐이었어요. 강치도 이사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어요. 용역들을 보내 목욕탕 앞을 가로막고 단골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덩치 큰 남자들이 골목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 낡은 건물, 이제 그만 넘기시지. 보상금 좀 챙겨줄 때 나가는 게 좋을 거야. 그들은 수철이 훔쳐간 인감도장을 흔들며 가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류를 진서 얼굴 앞에 들이댔어요. 이미 법적으로는 자신들의 땅이라며 진서를 비웃었죠. 웃음소리가 비열했습니다. 하지만 진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 이 목욕탕 주인은 황대춘입니다. 가짜 서류로 장난치지 마세요. 법대로 끝까지 가볼 테니까요. 진서의 단호한 선포에 강 이사의 수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봤죠. 단순한 계집애라고 생각했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두려움마저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진서는 다시 한번 굴뚝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굴뚝을 비췄어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새벽이었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숨겨둔 목재 상자를 다시 꺼내 쓰다듬었어요. 손가락으로 나무결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굴뚝을 지킬게요. 그게 무엇이든 제가 찾아내서 당신들의 가면을 벗길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효녀의 반격이 서서히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읍내의 밤하늘을 수놓던 건 더 이상 대춘 목욕탕의 소박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연기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대신한 건 글로벌 황금 온천에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거대한 전광판이었죠. 불빛이 하늘을 밝혔습니다. 수천 개의 전구가 뿜어내는 화려한 불빛은 낡은 목욕탕 골목을 집어삼킬 듯 위협적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괴물 같았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실내 수영장까지 갖춘 그곳은 사람들에게 별세계처럼 보였죠. 유리창이 반짝거렸어요. 대춘 목욕탕의 30년 단골들조차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진서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탕 안을 소독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떴어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하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낸 탕 안은 여전히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문 열기도 전에 줄을 섰던 손님들은 이제 황금온천 셔틀버스로 발길을 돌렸죠. 버스가 골목 앞에서 손님들을 태워갔습니다. 하루 매출은 반 토막을 넘어 푼돈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장부를 펼치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보일러 기름값은 치솟는데 들어오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죠. 진서는 매일 밤 가계부를 덮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황금온천의 부장이 된 수철은 매일같이 목욕탕 앞에 나타나 행패를 부렸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차를 몰고 왔죠. 고급 정장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단골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어르신들, 여기 물도 안 좋고 시설도 낡아서 피부병 걸려요. 저희 황금온천로 오세요. 최고급 탄산수 탕 무료 이용권 드릴게요. 수철의 비열한 영업에 단골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쌀집 김씨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뛰어나와 소리를 질렀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는데 어디서 이따위 짓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치도 이사는 뒤에서 수철을 조종하며 더욱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급 사무실에 앉아 전화를 걸었어요. 지자체의 인맥을 동원해 무자비한 위생 점검과 소방 점검을 들이닥치게 했죠. 검은색 승용차가 목욕탕 앞에 섰습니다. 시설 노후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겠소.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점검 반원들은 진서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하며 붉은 딱지를 붙이려 들었어요. 서류를 꺼내 들었죠. 이건 목욕탕 부지를 헐값에 뺏기 위한 강 이사의 치밀한 각본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었어요. 수철은 그 옆에서 마치 남의 집 일인 양서류를 챙기며 동생의 숨통을 조였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진서는 억울함에 구청을 찾아가 몇 번이고 항변했습니다. 40년 동안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건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하지만 거대 기업의 로비 앞에 진서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한숨만 쉬었어요. 진서는 차가운 비를 맞으며 목욕탕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어요. 그녀의 어깨는 물에 젖은 솜니불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그녀를 기다리던 건 철물점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진서야, 기운 내라. 우리가 진정서라도 써서 시장한테 보낼 테니까. 박씨 아저씨와 시장 상인들은 골목을 돌며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와 볼펜을 들고 다녔죠. 대춘 목욕탕은 우리 동네의 보물입니다. 강제 철거를 결사 반대합니다. 단골들의 따뜻한 마음이 진서의 식어가는 가슴을 조금씩 데워주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웃들의 의리는 차가운 목욕탕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죠. 하지만 황금온천 측은 보복이라도 하듯 수도 배관을 교묘하게 방해했습니다. 밤중에 몰래 작업을 했어요. 갑자기 물 공급이 끊기거나 녹물이 쏟아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수도꼭지에서 붉은 물이 쏟아졌습니다. 손님들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한 강 이사의 비열한 수법이었어요. 진서는 텅 빈 탕 안에서 끊긴 물줄기를 보며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흐느껴야 했습니다. 아직 어린 진서에게 이 모든 일들은 버겁기만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 목욕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연 시야에 보이는 목욕탕 건물이 유난히 큰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발소리조차 울리지 않았어요. 그 정적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진서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서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위태로웠죠. 가슴이 가늘게 오르내렸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딸의 합격 소식에 아이처럼 기뻐하던 분이셨습니다.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렸었죠. 하지만 지금 대춘의 모습은 잎이 다 떨어진 겨울나무처럼 앙상하기만 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진서는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떠올리며 자신의 무력함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아버지,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진서의 간절한 기도는 공허한 복도 벽을 타고 흩어질 뿐이었어요. 메아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구둣발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딱딱딱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병원의 고요함을 비웃는 듯한 아주 오만하고 불쾌한 소리였죠. 진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진서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화려한 정장을 빼입은 오빠 수철이 서 있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발랐는지 반질거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뱀 같은 눈빛의 강치도 이사가 함께였죠. 냉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수철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이었죠. 그의 얼굴 어디에서도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오직 탐욕에 쫓기는 듯한 초조하고 날카로운 눈빛뿐이었죠. 오빠,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고도 그래. 진서가 앞을 가로막았지만 수철은 차갑게 진서를 밀쳐냈습니다. 손이 진서 어깨에 닿았어요. 비켜라, 진서야. 나 지금 한가하게 병문안 온 거 아니야. 이거 도장 안 찍으면 나 회사에서 매장당한단 말이다. 수철은 강 이사에게 받은 철거 및 부지 매매 동의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그는 중환자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려 했어요. 손잡이를 확 잡았습니다. 강 이사는 뒤에서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이 광경을 관전하고 있었죠. 팔짱을 끼고 섰어요. 그에게 대춘의 생명은 그저 사업의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기계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수철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대춘의 어깨를 무자비하게 흔들었습니다. 몸이 좌우로 흔들렸어요.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거 도장 찍으셔야 한다고요. 수철의 목소리는 절박함을 넘어 폐륜에 가까웠어요. 혈관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아버지의 손에 억지로 인감을 쥐어주려 했죠. 손가락을 하나씩 펴려 했어요. 대춘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죠. 눈앞에 보이는 건 자신을 배신하고 사지로 몰아넣은 아들이었습니다. 흐릿한 형체가 보였어요. 대춘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공포가 서렸습니다. 아버지는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며 거부하려 애썼습니다. 으으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어요. 마비된 오른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입가에선 침이 섞인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수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힘을 주었죠. 아버지, 이거 찍으시면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릴게요. 제발 아들 앞길 좀 열어주세요. 그것은 평생을 바쳐 일궈온 터전을 제 손으로 부수게 만드는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진서가 달려들어 수철의 팔을 잡았어요. 양손으로 팔을 붙들었습니다. 오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대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흘렀어요. 그 눈물은 아들에 대한 원망이자 무너진 인생에 대한 통곡이었죠. 베개가 젖었습니다. 원수의 사냥개가 되어 자기를 찌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대춘의 심박수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경고음이 빨라졌죠. 경고음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지만 강 이사는 여유롭게 시계를 보며 수철을 재촉했어요. 비싼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황 부장, 시간 없네. 빨리 마무리하게. 강 이사의 목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명령처럼 차가웠죠. 감정이 없었어요. 의료진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간호사들이 수철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수철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보호자야. 내 아버지랑 대화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침이 튀었어요. 그에게는 아버지의 건강보다 황금 온천에서의 성공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닌 탐욕의 눈먼 짐승이 되어 있었죠. 진서는 그런 오빠를 보며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대춘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모니터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혈압이 치솟고 호흡이 불규칙해졌죠. 숨을 헐떡였습니다. 의료진은 수철과 강 이사를 강제로 병실 밖으로 끌어냈어요. 보안 요원까지 동원했습니다. 진서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죠. 바닥에 엎드렸어요. 오빠, 제발 그만해. 아버지가 죽어야 오빠가 정신을 차릴 거야? 하지만 수철은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고쳐 맬 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강 이사는 실망했다는 듯 혀를 찼어요. 황 부장, 자네 실망이 크네. 오늘 밤 안으로 해결 못하면 자네 지분은 없는 걸로 하지. 강 이사는 독이 든 제안을 던지고 유유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뒷짐을 지고 걸어갔어요. 수철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 뒤를 쫓아갔죠.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이사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꼭 받아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의 뒷모습에선 인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실적만을 쫓는 늑대들의 발톱만 보일 뿐이었죠. 그림자가 복도에 길게 드리웠어요. 진서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죠. 그녀의 가슴 속에서 슬픔은 서서히 증오로 변해갔어요. 열기가 치솟았습니다. 당신들 절대로 용서 안 해. 우리 아버지 눈물, 피눈물로 돌려줄 거야.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저녁 무렵 대춘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이 반쯤 떠졌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진서의 손등을 톡톡 쳤죠. 힘없는 손길이었습니다. 진서가 귀를 대자 대춘의 갈라진 입술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숨소리와 함께 섞여 나왔습니다. 진서야. 굴뚝 밑에. 대춘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눈이 감겼죠. 진서는 아버지의 당부를 심장에 새겼어요. 뜨겁게 새겨졌습니다. 그 굴뚝이 왜 아버지에게 성역이었는지 이제 진서가 풀어야 할 시간이었죠. 진서는 밤안개를 뚫고 낡은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골목을 뒤덮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등불이 들려 있었죠. 희미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바로 돌아가는 척하며 다시 병실을 살피던 강치도 이사였죠.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병원을 나선 진서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죠. 차가운 밤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뺨을 스쳤어요. 얼굴이 따끔거렸습니다. 거리에는 지독한 정막만이 가득했죠. 가로등 불빛만 깜빡였어요. 진서는 홀린 듯 낡은 목욕탕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대문을 밀었죠. 한때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차가운 폐허처럼 식어 있었어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진서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달빛이 마당을 비췄어요. 마당 한 구석 거대한 굴뚝만이 진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뚝 솟아 있었죠. 아버지가 40년 전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직접 쌓아 올린 대춘 목욕탕의 상징이었어요. 벽돌 하나하나가 역사였습니다. 진서는 아버지가 왜 이곳을 성역처럼 여겼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녀는 이미 굴뚝 깊숙한 곳에서 비밀 상자를 찾아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영악한 강 이사가 이대로 물러날 리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는 분명 움직일 것입니다. 진서의 눈빛은 다시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각오를 다졌습니다. 진서는 곧장 철물점 박씨 아저씨와 쌀집 김씨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깊은 밤 탈의실에 모인 세 사람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밤이라도 놈들이 올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인생을 통째로 훔치려는 짓을 막아야 합니다. 진서의 말에 박씨 아저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힘줄이 붉어졌죠. 그 더러운 놈들이 발을 들이게 둘 순 없지. 내가 기가 막힌 함정을 만들어주마. 눈빛이 형형했어요. 박씨 아저씨는 낡은 배수관과 강력한 산업용 송풍기를 가져왔습니다. 트럭에 실어왔죠. 김씨 할머니와 몇 분의 단골들이 시장에서 가장 매운 태양초 고추 자루를 수십 포대나 챙겨오셨어요. 빨간 고추가 가득했습니다. 진서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 그놈들 코끝에도 불이 나게 해줘야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골들의 한이 서려 있었죠. 떨림이 있었어요. 진서는 굴뚝 내부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교묘하게 숨겨 설치했습니다.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추악한 범죄 현장을 실시간 증거로 남길 준비를 마친 셈이었죠.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같은 시각 강치도 이사와 수철은 술집에서 비밀스러운 회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 이사는 과거의 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줄담배를 피웠어요.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재떨이가 꽁초로 가득 찼죠. 황 부장, 자네 부친 목욕탕에 혹시 특별한 곳이라도 있나? 강 이사가 의문스레 물었습니다. 특별한 곳이요? 글쎄요. 별로 없는데. 그냥 아버지가 유난스레 굴뚝을 살피시기는 했죠. 순간 강 이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무래도 그 굴뚝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수철은 비굴하게 웃으며 강 이사의 눈치를 살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굴뚝이요? 걱정 마십시오. 싹 밀어버리면 모든 증거도 가루가 될 겁니다. 탐욕의 눈먼 늑대들이 목욕탕 담장을 넘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죠. 한밤중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두 사람은 목욕탕 앞에 섰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목욕탕 뒷담을 넘었습니다. 담장을 타고 굴뚝으로 올랐죠. 수철이 먼저 밧줄을 타고 굴뚝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어요.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사님, 생각보다 너무 좁고 냄새가 심합니다. 목소리가 울렸어요. 강 이사가 조용히 하라고 낮은 소리로 혀를 차며 뒤따라 들어갔어요. 옷이 벽에 쓸렸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자신들의 추악한 무덤이 될 것이란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굴뚝 안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손전등 불빛만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들이 굴뚝 중간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진선은 조용히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지금이에요, 아저씨. 사냥감이 들어왔어요. 송풍기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웅 소리가 울렸죠. 동시에 아궁이에서 피어오른 매운 태양초 고추 연기가 굴뚝을 타고 솟구쳤어요. 빨간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굴뚝 안은 순식간에 눈을 뜰 수 없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죠.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살려줘. 수철은 비명을 지르며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기름벽 때문에 미끄러졌습니다. 손이 헛돌았죠. 강이사 역시 쏟아지는 검댕이 가루와 연기 앞에 무력한 짐승에 불과했어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통로 안에서 엉겨붙어 추한 몸부림을 쳤죠. 발버둥 쳤어요. 진선은 굴뚝 밖에서 들려오는 그 비참한 비명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죠. 오빠, 강이사. 우리 아버지의 세월이 담긴 굴뚝 맛이 어때요?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굴뚝 밑바닥 아궁이 통로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쾅 소리가 났죠. 우당탕 소리와 함께 시커먼 형체 두 개가 마당으로 굴러나왔어요.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죠. 지옥에서 각 기어 올라온 시커먼 괴물이나 다름없었어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과 콧물, 검댕이와 고춧가루에 뒤덮여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은 기름과 검댕이에 절어 걸레보다 못한 넝마가 되었죠. 찢어진 곳도 있었어요. 강 이사의 머리는 떡처럼 뭉쳐 얼굴을 덮었고 수철의 구두는 이미 짝을 잃은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한쪽 발이 맨발이었죠.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경광등 빛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강 파랑 불빛이 번갈아 깜빡였어요. 당황한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목욕탕 뒷담을 넘었죠. 비틀거리며 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세상은 굴뚝 안보다 더 잔인했어요. 차가운 현실이 기다렸습니다. 시커먼 검댕이를 뒤집어 쓴 몰골로 길거리에 나서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피했죠. 야!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강 이사는 필사적으로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팔을 휘저었죠. 이봐요. 여기 좀 세워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하지만 택시 기사는 창문을 내리자마자 질겁하며 엑셀을 밟았어요. 타이어가 빠르게 돌았습니다. 어디서 저딴 괴물이 나타나서는 저리 안 가. 미친 것 같은데? 택시가 쏜살같이 사라졌죠.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어요. 지갑도 핸드폰도 굴뚝 안쪽 깊은 곳에 빠뜨린 채였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두 사람은 읍내 변두리 공사장을 전전해야 했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번듯한 부장님 소리를 듣던 수철은 이제 폐박스를 덮고 덜덜 떨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수철이 편의점 쓰레기통 주변을 기웃거렸죠. 쓰레기 봉투를 뒤졌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이라도 찾으려던 찰나 알바생이 빗자루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죠. 아이고 깜짝이야. 저리 가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빗자루를 휘둘렀어요.
불과 며칠 전 거드름을 피우던 전략 부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과거가 무색했습니다. 추위와 허기에 눈이 뒤집힌 강 이사는 수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손이 목덜미를 움켜쥐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 놈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 사달이 났잖아. 침을 튀기며 소리쳤죠. 강 이사는 끝까지 수철을 탓하며 사냥개 취급을 했어요. 수철 역시 이제야 자신이 어떤 짐승의 앞잡이가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뭐라고요? 이사님이 시켰잖아요. 저보고 부장 시켜준다고 다 시켰으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커먼 골목 안에서 두 괴물이 엉겨붙어 추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서로를 밀치고 난리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침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엉겨붙어 싸우던 두 사람에도 빗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 서겠다던 탐욕은 시커먼 검댕이 물이 되어 하수구로 흘러갔어요.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비참하게 며칠을 노숙하며 얻어맞는 동안 수철은 아버지의 눈물을 떠올렸어요. 아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의 얼굴이 이 순간 떠오른 거예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남매를 힘들게 키웠던 아버지.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찌개를 끓여주시던 날들. 수철은 자신이 버린 가족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경찰의 서치라이트가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빛이 눈을 찔렀어요. 거기 누구야? 손들어. 경찰의 목소리가 울렸죠. 그 밤 수철과 강 이사가 굴뚝에서 떨어져 엉망인 몰골로 도망치던 그 밤 진서와 박씨 아저씨, 김씨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수철과 강 이사를 붙잡아서 어떻게든 끝장을 보려고 했는데 귀신같이 경찰이 온 걸 알고 도망가는 모습을 동동거리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다시 찾아와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싶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진서는 박씨 아저씨와 김씨 할머니를 일단 안심시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굴뚝의 비밀을 풀어야겠다고요. 그녀의 품에는 굴뚝 깊은 곳에서 찾아낸 낡은 목재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무겁게 품에 안겼습니다. 비록 겉은 시커먼 그을음으로 덮였지만 그 안에는 집안을 일으킬 마지막 희망이 잠들어 있었죠. 진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위에 묻은 먼지를 닦아냈어요. 손바닥으로 문질렀습니다. 녹슬어 문드러진 노쇠 자물쇠는 마치 아버지의 굳게 닫힌 입술처럼 보였죠. 세월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공구 상자에서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잡이를 꽉 쥐었죠. 탕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40년의 세월을 버티던 자물쇠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종이에서 묵직한 세월의 냄새가 훅 끼쳐왔죠. 먼지 냄새가 났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아버지 대춘의 투박하지만 정갈한 필체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푸른 잉크로 쓰여 있었죠. 사랑하는 내 딸 진서에게.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우리 집에 큰 환난이 닥쳤을 때겠구나. 편지의 첫 문장을 읽자마자 진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잉크가 번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과 같은 비극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상자 속에는 20년 전 강치도 이사가 땅을 빼앗을 때 저질렀던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류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강 이사는 당시 계약서를 위조해
땅의 절반 이상을 사기로 가로챘던 겁니다. 하지만 법을 몰라 당해야만 했던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최후의 칼날을 준비해 두셨어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서류 뭉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진서는 믿기지 않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것은 20년 전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사수한 원본 등기 서류였어요. 종이가 노랗게 변했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대춘이 떨리는 손으로 적어 넣은 피 맺힌 특약사항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여 있었어요. 본 토지는 어떤 경우에도 제3자 대리인을 통해 매매할 수 없다. 이 한 줄은 수철이 인감을 훔쳐 진행했던 모든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었죠. 심지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그 토지 위에 지은 건물 전체가 토지주에게 귀속된다는 조항까지 담겨 있었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반전 증거였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어요. 진서는 서류를 가슴에 꼭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아버지는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자식들이 괴물이 되지 않게 하려는 안전장치를 해두셨던 거예요. 그것은 자식을 향한 불신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자 지혜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진서의 눈동자에는 전보다 더 서슬퍼런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약한 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찢어버렸던 서울대 합격증의 조각들을 떠올리며 예비 법학자의 머리로 전략을 짰습니다. 법전 속에 갇힌 정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진짜 법을 휘두를 차례였죠. 가슴이 뛰었어요. 가장 낮은 아궁이 바닥에서 찾아낸 이 문서 한 장이 거대 제국의 위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승리가 보였습니다. 밤 깊은 시각, 진서는 홀로 목욕탕 마당에 서서 굴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개를 쳐들었죠. 달빛 아래 우뚝 솟은 굴뚝은 이제 승리를 예감하듯 웅장해 보였어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진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심장에 새기며 복수의 등불을 높이 들었죠. 불빛이 흔들렸어요. 강치도 황수철, 당신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이 우리 아버지의 피눈물이라는 걸 똑똑히 알려주겠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의의 칼날을 뽑아든 진서의 거침없는 반격이 이제 법정으로 향했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은 무거운 침묵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꽉 들어찼어요. 진서는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의 강 이사를 매섭게 노려보았죠. 눈빛이 칼날 같았습니다. 강치도 이사는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을 선임해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죠. 그는 진서가 내민 서류들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며 뻔뻔하게 주장했습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노인네가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신빙성 없는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강 이사의 변호인은 화려한 수식어를 동원하며 진서를 몰아붙였죠. 손짓을 크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서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굴뚝 깊숙한 곳에서 지켜낸 원본 계약서가 들려 있었죠. 종이가 빳빳했습니다. 진서는 서류 하단에 적힌 피 맺힌 특약사항을 한 글자씩 읽어내려갔어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본 토지는 어떤 경우에도 제3자 대리인을 통해 매매할 수 없다. 위반 시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상물은 토지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특약 조항을 읽는 진서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압도했죠. 재판장도 귀를 기울였어요. 당황한 강 이사는 서류가 가짜라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죠. 하지만 진서에게는 더 강력한 결정적 한 방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법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켜졌죠. 화면 속에는 굴뚝 안에서 강 이사와 수철이 나눈 추악한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어요. 음성이 선명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려던 범죄 현장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강 이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죠. 마침내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과거의 모든 매수 계약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강 이사가 사기와 위조로 빼앗은 땅이 다시 아버지 대춘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등기부가 정정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확정되었어요. 금액이 엄청났죠. 강 이사가 가진 황금 온천의 지분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거대 공룡 같았던 황금 온천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진서는 승소 판결문을 가슴에 꼭 안고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서류를 품에 안았죠. 가장 낮은 아궁이 바닥에서 시작된 복수가 거대 제국을 집어삼킨 거예요. 승리였습니다. 다음 날 진서는 박씨 아저씨와 김씨 할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쫓아냈던 그 화려한 건물로 향했죠. 어린 진서였지만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하니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황금 온천의 로비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목욕탕집 사냥꾼이라 불리는 진서의 등 뒤를 보았죠. 시선이 쏠렸어요. 진서는 강 이사가 앉아있던 집무실 문을 힘차게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에는 패배감에 찌든 강 이사가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진서는 책상 위에 판결문과 경영권 승계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았죠. 서류가 책상에 닿았습니다. 강치도 이사님, 이제 당신의 가짜 제국에서 나가주시죠. 강 이사는 절규하며 발악했지만 결국 경비원들에 의해 끌려나갔어요. 팔이 붙들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정의가 가장 높은 곳의 위선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죠. 이제 진서는 이 거대한 건물을 아버지가 꿈꿨던 새로운 세상으로 바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유치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은 그 어떤 성공의 달콤함보다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온기가 하나도 없었죠. 굴뚝에서 묻어왔던 시커먼 검댕이는 물로 씻어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죄책감은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죠. 마음속 얼룩은 남아있었어요. 수철은 좁은 방 안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초점을 잃었죠. 옆방에선 강 이사의 비겁한 변명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벽 너머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거 다 황 부장이 꾸민 일이야. 난 피해자라고. 강 이사는 끝까지 수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발버둥 치고 있었죠. 변명이 계속되었어요. 수철은 그제야 자신이 어떤 짐승의 사냥개가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제 뿌리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쏟았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서는 교도소에 수감된 수철의 면회를 정중히 거절해왔어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물점 박씨 아저씨를 통해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전달했죠. 누렇게 바랜 일기장이었어요. 수철은 매일같이 그 일기장을 읽으며 통곡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내 자식들, 추운 겨울에 떨지 않게 하려면 아비가 더 단단히 쌓아야지.
아버지가 절뚝이는 다리로 굴뚝을 쌓으며 자식들의 미래를 축복하던 글귀였어요. 수철은 면회 온 박씨 아저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서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죗값을 다 치르고 아버지 발을 닦아드릴 자격이 생길 때까지 벌을 받겠습니다. 수철은 더 이상 화려한 서울의 부장직을 꿈꾸지 않았죠. 탐욕이 사라졌어요. 시퍼런 죄수복을 입고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진심을 마주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진서는 오빠의 소식을 들으며 말없이 굴뚝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이 거대 제국이었던 황금 온천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진서는 가장 먼저 건물의 화려하고 차가운 이름을 떼어냈죠. 간판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치를 담아 대춘 옹기 목욕장이라는 새 간판을 걸었어요. 따뜻한 나무 간판이었죠. 그곳은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의 화려한 사교장이 아니었습니다. 읍내 상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이 언제든 찾아와 몸을 녹이는 공동체의 성지가 되었죠.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진서는 쌀집 할머니와 철물점 아저씨를 운영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명함을 만들어 드렸죠. 이곳의 진짜 주인은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신 여러분입니다. 진서의 선언에 상인들은 제1처럼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인수 절차를 마친 진서는 서류를 들고 아버지가 계신 병실로 향했죠. 큰 봉투를 안고 갔어요. 대춘 영감님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 훈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었어요. 진서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승소 판결문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손을 꽉 잡았죠. 아버지, 보셨죠? 우리 목욕탕 굴뚝이 이겼어요. 아버지가 쌓으신 벽돌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건물을 가져왔어요. 대춘 영감님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딸의 손을 꽉 쥐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승리의 환희보다 자식에 대한 대견함이 가득 담겨 있었죠. 눈물이 맺혔어요. 진서는 병원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목욕탕 굴뚝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였죠. 이제 곧 저 굴뚝에서 다시 하얀 연기가 웅장하게 피어오를 것입니다. 억울하게 짓밟혔던 약자들의 한을 씻어내는 희망의 신호탄이 될 터였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진서는 더 이상 찢어버린 합격증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죠.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을 살리는 진짜 법을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낮은 아궁이 바닥에서 시작된 전쟁은 효녀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진서는 알고 있었어요. 건물을 인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을 채울 사람들의 온기라는 사실을요. 이제 진서는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그 굴뚝 아래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향할 시간이었어요. 읍내 전체가 들썩이는 축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날씨도 화창한 봄날처럼 따사로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벚꽃이 꽃망울을 활짝 피우며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든 것 같았습니다. 글로벌 황금 온천의 차가운 간판이 내려가고 그 자리에 정겨운 글씨가 새겨진 새 간판이 걸렸죠. 이름은 바로 대춘옹기 목욕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성실함과 딸 진서의 지혜가 일궈낸 기적 같은 이름이었죠. 그 대춘옹기 목욕장의 묵직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증기가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탕 안은 금세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죠. 아이고, 이 맛이야. 대춘인의 물은 역시 뼛속까지 시원하구먼. 쌀집 할머니와 세탁소 아주머니가 뜨끈한 온탕에 몸을 깊숙이 담그며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황금 온천의 차가운 눈치만 보느라 뭉쳤던 근육들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탕 안에서는 웃음꽃과 함께 진심 어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우리 진서 서울대까지 포기하고 이 고생을 하더니 결국 해냈어. 그러게나 말이야. 법전 속의 법보다 이 따뜻한 물 한 바가지가 사람을 더 잘 살리네. 마을 사람들은 물을 서로 끼얹어주며 억울했던 세월과 고단함을 함께 씻어냈습니다. 온탕의 열기는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이웃들이 서로를 보듬는 사랑의 온도였죠. 마당에서는 재개관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탕에서 나와 개운한 얼굴로 시루떡을 나눠 먹던 그때였죠. 시끌벅적하던 마당에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커먼 작업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마당으로 들어서는 한 남자, 바로 수철이었습니다. 수철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아버지와 그 곁에 진서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 못난 아들이 왔습니다. 수철은 참회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진서야, 내가 내 미래를 짓밟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어르신들,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 동네의 소중한 터전을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철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춘 영감님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주었죠. 됐다. 연기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으니 이제 됐다. 그날 저녁 소란스럽던 목욕장의 불이 꺼지고 은은한 달빛이 안방을 비췄습니다. 수철은 따뜻한 물을 담은 대야를 들고 들어와 아버지 앞에 앉았죠. 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거칠고 부르튼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40년 동안 굴뚝을 쌓고 보일러를 지피느라 굳은 살이 박인 아버지의 고단한 발이었어요. 수철은 그 투박한 발을 정성껏 문지르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이 발이 우리를 키웠는데 저는 그 발등을 찍는 짓을 했습니다. 이제 평생 아버지 곁에서 이 발 닦아드리며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대춘 영감님은 아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말없이 받아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배신이라는 차가운 상처가 온기로 치유되는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서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며 찢어버린 합격증보다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장 낮은 아궁이에서 시작된 효녀의 반격은 이렇게 용서와 화해로 완성되었습니다. 진서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믿음과 온기였죠. 오늘 대춘옹기 목욕장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물 한 바가지가 되었나요? 진심을 다해 지켜온 여러분의 굴뚝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사랑을 지키고 이웃과 온기를 나누는 삶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왕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인생왕관은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감사합니다.